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 추가 건설이 가능한 용적률 270%의 사전 기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전 기획안은 토지 이용 계획 및 밀도 계획 등 정비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뜻을 담아 더 좋은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구청의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통해 연내 정비구역 지정까지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계획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거여새마을구역 정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보통과 이상의 김혜일 이사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보통과 이상 도시건축사 사무소의 김혜일 이사라고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 정비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주민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각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설명 들으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정비계획 수립 위주, 정비계획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저희한테 이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이거 밴드에 올려주나요 나중에? 그대로? 지금 다 찍고 계신데 저거 공유해 주냐고요? 자료. 네,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자료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죠? 나중에 이거 끝나고 저희가 소식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 말고 그대로 다 원본 올리냐고요? 어디죠? 저거요. 저거 짝 찍고 계시니까 그냥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드릴 알겠습니다. 거고요. 우선 질의응답은 진행 때문에 이제 네, 안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만 받을게요. 네. 예. 우선 이제 사전계획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계실 텐데요. 보통은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 주민이나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한번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제 상정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청과 서울시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을 결정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가 됐고요. 따라서 이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라던가 총괄기획가, 총괄기획가분이라던가 도시계획위원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이 직접 사전기획 최종안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주민 공람이라던가 주민 설명회, 행정 절차 이행 후에 최종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물 밀도 등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시에 세부적 건축 계획을 결정하게 되고, 이 세부적 건축 계획안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던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저희 대상지의 현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외부인이 바라봤었을 때 대상지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이제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의 존치 지역에 해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면적은 저희가 약 7만 2천 정도 있고 사업 방식은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추진 경위는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후보지 결정 시의 정비구역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면부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구역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당시에 이 5급로변을 추가 편입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따라서 저희가 주민 이양이 높은 5급로변 일대 등을 이제 추가해서 구역 면적은 약 7만 2천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는 촉진구역이 총 5개소가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계획 자체를 보시면은 현재 촉진구역 5개소 중에 시장정비 사업을 제외한 이 재개발 사업구역 4개소의 평균 용적률은 270%, 그리고 최고 층수는 33층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촉진지구 내 촉진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대상지 남측 구간 같은 경우는 미래 신도시 2구간, 그리고 미래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저희 대상지는 이제 거여 마천과 미래 구간을 연결하는 입지적 요충지로 변화될 예정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저희 대상지에 이제 좀 현안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대상지 동측변에 미래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공공공지, 도로, 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원변에 이 대규모 옹벽 구간을 조성을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공원이 연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상지 용도지역 특성을 보시면은 간선변은 3종, 그리고 일부 2종 7층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대상지의 약 59% 정도가 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르면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 이하의 용적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합니다. 저희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인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도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지향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4층 이하, 이건 필로티 포함입니다. 4층 이하의 정비사업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생활 SOC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 대상지에는 도로 외에 주차장, 그리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 각각 결정되어 있고요. 5급로 북측의 거여 2구역에서 공원이라던가 공공청사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이러한 생활 SOC와의 연계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저희 대상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은 저희 대상지의 약 25% 정도가 다 국공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국공유지는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때 종전기반시설로 해당이 되고요. 이 종전기반시설은 저희한테 무상 기속 후에 이 기존의 종전기반시설만큼 생활 SOC라던가 타 용도로 기부 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작년 5월 종전 주민설명회 계획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서는 저희가 일단 주민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 그리고 나머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전체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용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근린공원에 연접한 부분들은 2종 7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핵지 면적은 약 56,000이고 총 전체 세대수는 1,332호, 그리고 용적률은 231%를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택 공급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총 1,332세대 중에 조합원 분양분이 691세대,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분이 313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총 1,332세대 중에 328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신 게 2종에서 2종 7층 말고 3종을 좀 넓혀달라. 그리고 2종 7층은 싫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용적률도 최대 250%까지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업성 향상과 주민분담금 축소를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분들 뜻을 받아서 이제 서울시와 이제 사전기획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안 기본 구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대상지의 기본 원칙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와 미래 신도시를 이어주는 지역적 연계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한 이제 3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 목표는 지역 소통 공간 창출입니다. 이제 거여와 미래 신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보행 동선 및 통경축, 그와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해서 저희 대상지가 기존에 있었던 거여역 외에도 아까 미래선에 따른 101역, 102역이 추가적으로 이제 신설이 예정됨에 따라서 저희 대상지의 대부분이 2차 역세권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개발 현황을 봤었을 때도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 33층 이하로 변경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역세권변에 접한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접한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러한 용도 지역 변경안을 토대로 해서 최고 높이는 35층 이하 범위로 하되 약 용적률은 270% 내외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래 신도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이제 도로와 공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가 조성이 되고 10m짜리 도로, 그리고 이제 공원이 지금 공사 중인데 문제는 약 5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대상지는 이 공공공지에서 추가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셋백을 한 이후에 이 기존에 위에 있었던 공원과 저희 대상지를 공원을 계획지방구 8도 내외,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보행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이 부분들을 성토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 기존에 있었던 요 일반 도로는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무분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 공원 내 보행 산책로 기능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조감도고요. 사전기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결국 사업성 향상, 그리고 주민분담금 완화니까 그를 위한 3가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토지기부 체납 최소화를 통한 공동주택 용지 비율 상향인데요. 이제 타 구역들 보면은 구역 면적은 크더라도 도로라던가 공원 이런 기반시설 기부 체납이 워낙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주거용지는 69% 내외로만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상지는 불필요한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주거용지를 80% 내외로 상향을 시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똑같은 용적률이라고 하더라도 건립할 수 있는 세대수는 훨씬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용도지역 추가 상향 및 공공기업비율 최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세권변 대상으로 해서 3종 주거지역을 확장을 시켰고 기존의 1종 같은 경우도 2단계 상향을 통해서 62.1% 비율로 마쳤습니다. 타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담률이 평균 12.1%에 비해서
저희는 촉진구역의 인구 순부담률이 딱 10%거든요. 이 10%에 딱 맞춰서 순부담률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적 상환 용적률 추가 적용을 통한 일반 분양분 증대인데요. 일단 동전 주민설명회의 용적률 체계는 이렇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178, 상환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증가되는 용적률입니다. 상환 용적률이 196%, 그리고 법적 상환 용적률이 231%로 계획을 했었고요. 금해 사전 기획 안에서는 기준 용적률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환 용적률만으로도 기존의 동전 주민 설명회의 용적률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법적 상환 추가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이 초과 용적률에서 증가 용적률 중 2분의 1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분들이 의견사항 플러스 알파로 대부분 주민 의견사항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 의견분들을 이제 듣고 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일종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만든 이후에 용도지역 상향을 이렇게 가감하게 또 고밀 개발로 할 수 있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전기획가분이라던가 LH, 구청회에서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이러한 성과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토지용 계획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지 비율은 한 5만 7천 정도, 80% 정도 되고요.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변에 접한 지역은 3종, 그리고 나머지는 2종으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희가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는 부분을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획기적으로 고밀 개발을 달성했냐라는 것을 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천 1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도 지역이 2종 7층 1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촉진기구역을 수립을 하면서 2종 7층은 2종으로 용도 지역 1단계 상향을 했지만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도 지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거기다가 1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한 150% 이하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10% 이하 그리고 4층 이하로 결정이 된 사례고요. 이제 공공기업 계획안과 관련해서 이 순부담률이라는 것은 도시재정기위원회 심의 기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촉진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구역의 순부담률과 산정을 했었을 때 마천 3구역은 뭐 14% 정도까지 제공했지만은 저희 대상지는 딱 10%만 맞췄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기반시설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도로 체계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북측에서 이 부분이 25m로 확장이 됐고 저희 대상지가 그 5급로변을 추가 편입을 하면서 이쪽에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이제 대규모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진출입구가 한 2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8m 도로는 3차선 또는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17에서 20m로 확폭을 했고요. 남측 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보도를 합폭하는 정도로 해서 12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는 2,864.7 정도를 기부 체납을 했고요. 이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건축물도 기부 체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계획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대상지 일대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생활 SOC 자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안에는 청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공체육시설을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이제 교통처리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5급로변 같은 경우는 거의 촉진구역에 진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진출입구에 맞춰서 그 차량 진출입 한계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왼쪽 도로의 중간쯤에 이제 진출입구 한계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급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대상지 차량 진출입까지는 4차선, 그리고 이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이제 3차선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원래 기존의 미래택지개발지구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일반 도로 자체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 시에는 용적률 231%, 그리고 최고 25층, 금해 사전 기획안은 용적률 273.63%, 최고 35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무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전체 세대수의 15%를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이라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현재 저희 용도지역에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현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181%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한 용적률을 통해서 용적률을 증가를 시켰는데 기부 체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분을 제외한 그냥 증가된 부분은 증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재개발에서도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기부채납 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서 아까 도로라던가 공원들을 이제 좀 축소를 하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적 상한 추가 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이니까 이 부분은 증가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택사항인데, 사업성 향상, 그러니까 용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같이 패키지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건축물 기부 체납 시 무엇이 좋은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대상지는 종전 기반시설 면적이 24%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부담 10%를 적용했었을 때 거여 2구역이라던가 이 정도 수준이 공동주택 용지 비율이 70.9%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 외에 임대주택으로 건축물을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용지 비율이 약 9.1% 상승을 함에 따라서 똑같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는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토지 기부 체납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했었을 때 일반 분양분, 그러니까 8사형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반 분양주택은 57세대가 증가합니다. 이 일반 분양분은 주민분담금 감소를 위한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럼 이제 타구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사례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도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55세대 기부 체납을 해서 임대 비율을 26%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 제1호 정비계획 변경 결정했었던 게 신길이 주택 재개발 구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70세대, 그리고 법적 상한 적용 311세대를 포함해서 임대 비율은 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지와 더불어서 현재 사전기획안을 진행 중에 있는 타 재개발 구역의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종 7층에서 2종, 얘는 2종 7층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한 사례고요. 그러니까 종전 용도지역 대비 용도지역 변경 단계가 높을수록 임대주택 비율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임대주택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라는 주민 의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JTBC 보도라던가 관련 논문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따른
그 아파트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고 일부 오해와 편견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구역 사례를 보면은 이제 송파 예전에 가락시형 재건축해서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를 졌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송파 헬리오시티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원래는 234%였는데 286%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1332세대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당 매매 가격은 7,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대상지와 연접한 미래신도시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비율이 43%입니다. 하지만 거여 2구역 아파트 대비했었을 때 평당 가격은 훨씬 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죠. 이제 세 번째, 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들어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통 아시는 임대주택은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던가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해서 시세의 약 30%로 임대하는 주택을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대부분 임대주택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대상지 내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일반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3구형이에요. 근데 임대보증금이 1억 4천이고 월 임대료가 46만 원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관리비는 제외된 겁니다. 현재 이제 거여 2구역 같은 경우에 그 월 임대료를 보면은 84형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임대보증금이 3억, 그리고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세로 산정을 해서 저희 대상지에 공급하는 5구형과 84형의 가격을 산정을 해보면은 임대보증금이 최소 1억 5천에서 2억 1천, 월 임대료는 75만 원에서 105만 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관리비 15에서 20만 원을 했었을 때 여기는 주민들이 아시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수 없는 임대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산은 없지만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위주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 대상지는 임대주택 484세대 중에 법적 소형 의무 비율을 제외하고 5구형 84형을 6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8호 이하, 그러니까 84형 같은 경우는 전체 임대주택이 43%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보시죠. 거여이와 마천 일산구역도 임대주택을 건립을 했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 이하에 거의 100% 가까이 초소형 임대가 들어갔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존에 있었던 저소득층 대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죠. 아니면 기존의 세입자라든가. 그러니까 그거와 대비했었을 때 저희 대상지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부분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립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사항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모두 법 기준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의무임대 15%,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거고요. 얘는 민간이든 공공개발이든 똑같은 툴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임대주택 비율을 좀 줄일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 포션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 안 하는 겁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을 안 하면은 임대주택 비율이 한 3.8% 감소해서 한 25% 수준으로 조금 낮아져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법적 상환 용적률을 적용을 했을 때 분양주택분이 129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이는 이제 분양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성 향상에 따른 주민분담 등이 축소될 거고요. 또 공급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 공짜로 서울시에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성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가 저희 대상지에 이제 한맥빌딩 부지라고 있는데 얘가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민영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 검토를 봤었을 때 원래는 이제 무상기속이 원칙이긴 한데 유상 매입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만 여기가 오금로에 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약 400에서 50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이게 고스란히 이 과도한 토지 매입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임대주택 비율이 결국 한 2%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400억, 500억을 추가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사업성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 국토부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상환 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을 원래는 일반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현재 툴인데 어제 발표한 계획에서는 요 부는 청년이라던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얘가 분양주택으로 바뀌면은 임대주택 비율은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에 따른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시 앞서 그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시피 4층 이하의 정비사업비 원칙이고요. 만약에 중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서는 건축계획은 200%로 한다라고 결정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마천 1구역도 건축계획 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안 하고 110%로 결정이 됐었던 거고요. 이게 민간 재개발 시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 재개발 시에 뭐 기존의 상임위 관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대상지와 같이 입지 여건이 대규모로 변화가 됐다거나 도밀 개발에도 영향이 없는 지역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밀 개발을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금 공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정 일반 주거지역 대상의 공모지가 꽤 많았는데 대부분 후보지 단계에서 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천 1구역 같은 경우 민간 재개발이죠.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공공재개발 이전에 그 민간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정비사업 합시다라고 20년 6월에 이제 주민설명했었던 자료인데요. 여기도 계획안을 보면은 주택 용지 비율은 7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용적률은 148%, 총 750세대 중에 임대는 113세대입니다. 그 중에 이쪽 일반 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는 4층 이하로만 건립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적극적 계획안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민간에서 제안을 한 건데 전체를 다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고 25층 이하로 계획했을 경우 주택 용지 비율은 69.5%, 그리고 용적률은 233.72%입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민간 재개발 경우 원칙과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타업체에서는 요거를 제안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건축계획 예시안인데요. 이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건축계획은 사업시행 인가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도심과 공원뷰를 확보를 하고 대상지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과 위호되지 않는 그 마을 풍경으로 해서 그 충수 계획들을 다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원뷰 강화를 통한 쾌적하고 열린 주거단지 조성, 그리고 주민들이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강화, 그리고 이제 주변과 조화되는 입체적인 랜드마크 경관을 창출하는 전체적인 구상안을 마련했고요.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주동 기준으로 쳤었을 때는 저희 건폐율이 한 17.88% 정도 되고요. 총 세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59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현상 설계를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 하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가이드라인인데요. 일단 다양한 건축물 주동 및 형태, 그리고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자연과 도시를 품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 이제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연계 등 이제 걷고 싶고 매력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 공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거여역에서 바라보는 전체적인 이제 강역 뷰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 신도시에서 바라봤을 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절차는 현재 주민 설명회 단계고요. 주민 설명회 이후에 사전기획 최종안이 마련이 되면은 정비계획 위반을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주민공람 및 공청회, 오늘과 같은 이제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할 거고요.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고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기획 당시에 이미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기획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단계는 기존의 정비구역 결정 시기 대비 한 2분의 1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사견인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서울시가 기존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특성 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아파트 건립을 한 15년 동안은 불허를 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금에 어쨌든 공공재개발구역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힘들고 어렵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는다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구역을 신속하게 일단 결정을 하시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서울시 정책 변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지금 아쉬운 점 그런 부분들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을 계속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동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여분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제 기준 오른쪽에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전기획안 설명회이기 때문에 사전기획안에 관한 질문만 받을 예정이고요. 기타 일반 재개발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LH나 주민동사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이쪽부터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여이동 주민이고요. 지금 사전계획안 설명 주신 거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기부 체납 부분이긴 했었는데 다른 개발 지역이랑은 다르게 건축물까지 지어주는 걸로 아까 표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기부 체납 방식이 토지 기부 체납 방식만 있었어요. 근데 토지 기부 체납만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토지를 서울시든 구에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결국은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스타일 SOC를 짓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한테 이제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주거용지 비율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토지 외에 건축물 기부 체납으로 했었을 때 사업성,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비율, 세대수 증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물 기부 체납을 최대한 많이 해서 지금 주거용지 비율을 한 80%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저희 앞에 보면 이제 대림이나 롯데 같은 경우도 사실 기부 체납을 해서 현재 구청에서 이제 뭐 관련된 개발 계획안을 세우고 뭔가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말씀 주신 걸로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인 멘트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꼭 건축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로 같이 했을 때 꼭 저희가 보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아직 뭐 그런 어떤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기회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 설명할 때는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 뭐 그거를 이제 사전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상에서 어쨌든 뭔가 수치적으로 대비를 해서 뽑은 자료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그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기부 체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거여 2구역이라던가 마천구역 같은 경우는 그때는 기부 체납 방식이 토지 기부 체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기부 체납이 없었고, 그런 예. 개발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게 달라져서 또 다른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 지역이 그걸 도입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성 위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 대상지가 이제 토지만 기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네. 비율이 70.9%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임대주택을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는 주택용지가 80%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이건 이제 수치적으로 분양주택이 총 57세대가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57세대에 그냥 10억만 쳐도 사실상 엄청난 사업성 향상이잖아요. 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예. 아, 네. 저 다른 분들도 네, 있으니까 네, 네. 마지막 이거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맥 근처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 시설을 해주는 것처럼 별도로 진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맥빌딩 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맥 말고요. 그 예. 앞에도 아, 그 앞에 예. 그 일반 아, 예. 주차장 예. 공영주차장은 이거는 이제 무상지속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공원 이걸로 이제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쓰고 있거나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주차장 같은 거로 쓰고 있는 거는 재개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땅으로 우선 쓰고 그 무상으로 받은 만큼 따로 이제 또 무상 귀속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나 지자체한테 내놓도록 되어 있고요. 그만큼 그 밑에 저희가 쓰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우선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그건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다음. 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설명 드릴게요. 끝나고. 이게 큰 사항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큰 사항이 아니면 그냥 아니다라고 설명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쭤보는 거고, 또 왜냐면 이제 주차 관련된 거는 사실은 거여동에 사시는 주민 누구라면 특히 저희 새마을 지역 주민들은 또 더군다나 주차 관련된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으면 좋죠. 아까 근데 이제 그거 좀 뭐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알겠어요. 그러면 답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드릴게요. 사실 이제 공영주차장이 지금 그 기계식으로 쓰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고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고유 주민들께서 일부 이제 주민들께서 꽤 그걸 잘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이 전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저 면보다 더 많은 주차장이 지하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 주차장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쪽 지하 주차장으로 입주민을 위해서 충분한 주차 계획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저 사회복지시설에다도 저희가 주차를 좀 많이 계획을 했어요. 지하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저쪽 고요역 쪽 수요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 되셨죠?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부터 먼저 좀 받을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해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하면 건물만 뭐 현재 우리가 지금 다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건물만 이제 우리한테 기속이 되고 토지는 국가 거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권리관계가 그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그림 되게 좋은데 의뢰 신도시 쪽에서 거여역 마천역을 활용하기 위한 공공 보행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저희 아파트를 관통을 해요. 그럼 그거와 송파구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아파트 단지를 위한 우리 단지를 위해서 어떤 거를 협상을 잘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거의 공공 용도로 아파트가 방으로 딱 쪼개지는 그림이거든요, 형국이. 의뢰, 북의뢰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채안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 아파트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평수가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10%인가 아까 뭐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를 어떻게 배치를 하실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 그러면 저게 공공 기부 체납으로 간다 그러면 중앙 통로가 안 할 수 없다면 뭐 좀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작은 평수는 해서 우리 현재 우리 소유주 분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좀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질문 3가지 했거든요. 첫 번째, 추후 공공재개발이 돼서 우리가 입주를 했을 때 권리가 영원한 거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우리 꽤 많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중앙 도로라고 그래, 보행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저거 자체가 영구적으로 기부 체납이 될 것 같은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지 자체가, 아파트 단지 자체가 반으로 이제 쪼개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걸 해내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거냐. 큰 평수는 얘기는 안 해요. 59하고 뭐 84? 요거는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필수적으로 작은 아파트들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네, 그런 게 언급이 잘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설명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물어보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의 전제는 물어보신 게 공공재개발이라고 차이가 있는 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하고 하는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우선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구나 시나 뭐 이렇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우선 무상으로 비속을 받고 그만큼을 내놓고요. 또 추가로 좀 내놓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기존에 저희가 1종이었으면 3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비율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뭐 10%를 내놔야 된다, 15%를 내놔야 된다. 근데 저희는 1종에서 3종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최소 비율인 10%만 내놨어요. 보통 2단계 상향하면 한 20% 가까이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엑스 부지가 뭐 샀는데 현대가 50%를 내놨단 말이 그런 거예요. 높이 올리고 그만큼 사업성을 상향시켜주면 토지를 그만큼 기부 체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1년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종전 기반 시설로 사용되고 있던 거 그대로 빼고 또 용도 지역 상향으로 인해서 했던 거 빼면은 획지 면적이 57,000 정도 되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57,000은 사유지세요. 그래서 그 사유지는 나중에 공동주택이 지어진다. 그러면 대지 지분만큼 나눠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 공공보행 통로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이제 누구나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길을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방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개방성 있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사유지예요. 공공보행 통로는 여러분 땅입니다. 여러분 땅에 실질적으로 저런 공공보행 통로라는 개념을 서울시는 모든 구역을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 길은 가운데 땅을 적용을 해서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고밀로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게 없었으면 사실 270%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땅에 모두가 들어오는 거 싫으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공공보행 통로는 누가 쓸까요? 저 미래 주민들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공공보행 통로라고 만들어는 놨지만 한 90% 이상, 오히려 저는 더 그것보다 더 봅니다. 주민들이 다 쓸 거예요. 우리 거의 새마을 주민들이 거의 다 써서 사실상의 공공보행 통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길이 저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 남측 길로는 오히려 좀 그 도로 쪽으로는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의료단지 들어오고 하는 쪽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보행 통로는 거의 주민들이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임대주택은 예전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산층을 위한 임대는 거의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입자나 좀 저소득층 이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평, 20평 이 정도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배치 기준도 없었어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임대주택이 우리가 별동으로 막 돼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어디 한 동문 다 임대주택 때려 박아놨고 이쪽이 좀 임대섬 같고 한 단지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도시건축 혁신 방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서울시에서 불어댑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누가 임대주택에 사는지 분양에 사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단지를 섞습니다. 최근 신기해지국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그런 기조로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 첫 번째로 적용되고 거의 몇 년 만에 정비구역이 다시 변경 지정된 데가 이 신길 2 민간주택 구역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임대주택이 소형으로 들어왔죠. 뭐 3구, 4구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과 임대를 자연스럽게 섞는단 말이에요. 이거 섞고 구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양과 임대 세대수가 동수로 최근에 무조건 인가 정비구역을 위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거고요. 모든 향후 하는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구역도 이 기준을 전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와 분양이 향후에는 적절히 이렇게 구분 안 가도록 배치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멋지게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뭐 전하고 똑같다? 이거보다는 명확하게 이게 공공 재개발을 하면 나중에 향후에 권리가 집하고 그 대지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느냐 그거에 대한 게 그대로 가져가세요. 똑같이 네, 그대로 가져갑니다. 민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전달 좀. 네.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봉사위원회와 LH입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적률에 대해서는 1차 설명할 때보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화두는 보니까 임대주택인 것 같아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이 상황에서 좀 개선할 어떤 여지가 없는지 꼭 임대주택은 집에 몇 세대를 이렇게 분양해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적은 평수가 아니고 큰 평수로 하면 임대하는 호수를 더 적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개선 방안에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팩트가 임대주택과 용적률이었는데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전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지금 다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합원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분양도 있지만 상가주택에 대한 그런 것도 메리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상가주택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재 오신 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이익을 주고 돈을 얼마나 돌려준다 말은 좀 편히 그러지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상가에 대해서도 좀 이 안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셨고요. 큰 게 하나가 임대주택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개선 방향이 좀 더 개선 방향 없는지 물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을 가지시는 그 상가주택 가지신 분들을 위한 어느 정도 또 다른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이거죠. 네, 첫 번째 임대주택은 저희도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어느 정도 나올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29% 30% 될지는 몰랐던 게 이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산정하는 산식은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비계획상 얼마까지는 15%를 세대세 얼마를 내야 되고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반 임대주택으로 내야 되고 이런 정확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임대주택은 결정되는 거고요. 그 산식에 물려있는 게 종전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이 낮았는데 많이 올렸으면은 그만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생각보다 많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 말은 즉 그만큼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받았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같이 늘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기준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는 최소화하도록 돼 있지만은 아까 저희가 40%인가요? 84 이상? 네, 84 이상을 40% 정도 엄청나게 배치를 했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하는 작은 평수 3구, 4구 뭐 이런 것들은 딱 그 법정 면적만큼만 법에서 지켜야 할 면적만큼만 계획을 딱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어제 이제 이게 저희한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뭐냐? 부동산 대책 주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어제 첫 번째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기 법적 상한 임대분 정도는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임대로만 활용을 했던 것을 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아직 세부 지침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임대 비율이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사실 뭐 임대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라 크게 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양으로 최대한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가주택 말씀하셨죠? 사실 정비계획 때 뭐 이제 상가는 얼마다, 이제 주택은 얼마다 이런 것들은 계략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단차나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단차나는 구간은 연면적이 활용하지 않고 그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를 또 계획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상가 주택을 가지실 분이 주택만 가질 수도 있는 분, 상가와 주택을 둘 다 받으실 수도 있는 분 각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를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 때는 조사를 해서 적정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지금 이제 그 공급 평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서 이게 지금 아마 외부에서 지금 거여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제 조합원들도 있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 지금 향후에 짓는 평수에 대해서 좀 아까 49평이 맥스인 것처럼 보이던데 평수를 좀 이제 세대에 관련 없이 평수를 좀 탄력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좀 뭐랄까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큰 한도 정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계획은 몇 세대 정도 그 한도 내에서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건축 계획은 아마 내년 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돼서 되면 시공사 뽑으실 거거든요. 그 시공사 뽑으면 그 시공사랑 같이 주민분들의 이제 원하시는 평형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 용적률 한도 내에서 부여받은 용적률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절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 드리자면 옆에 계신 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상 복합 이게 단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부지에 그렇게 되면 주상 복합 즉 상가를 일부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조합원들 즉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혜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여기. 위원님 바로 그다음 해줄게요. 저기 먼저 다시 와. 이 다음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 바로 드릴게요. 그럼 먼저 여기부터 우리 위원님부터 하시죠. 네? 그럼 먼저 하시고 바로 그냥 할까요?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사장기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질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참 좋았고요. 저는 원예로 아까 그 설명할 때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많이 동의를 해줘갖고 빠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 동의서를 받는 뭐 그런 프랑카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공재개발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동의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서를 뭐 70% 정도를 제출해서 이렇게 시작된 공공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지 1번. 두 번째, 저는 그 작년 2021년 6월 초에 오세훈 시장하고 국토부하고 협약실에서 공공재개발 선정된 지역은 신속재개발이나 뭐 이런 신속통합 이런 거 안 된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 공문 같은 것도 받고. 그런데 지금은 비대위에서 그거 공공재개발을 이거를 동의서를 반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취소하고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 계획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LH 담당자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지금 공공재개발을 이렇게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반대 동의서를 얼마만큼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이거를 취소시킬 것인지. 두 번째, 공공재개발 선정된 이 지역이 취소돼 갖고서는 신속통합으로 민간재개발로 빨리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민감할 것 같은데 몇 분들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설명회가 아니라 최초 공고 때가 저희가 20년에 났죠. 전에 났었고 그때는 저희가 취소에 대한 게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가 났을 때는 또 이제 보면은 신속통합 기획을 이제 한번 했었죠. 또 공고를. 근데 거기에 규정에는 뭐가 있었냐? 공공재개발로 진행 중인 구역은 안 된다. 신청이 안 된. 이런 게 공고에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지역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뭐가 있냐? 그 취소에 대한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어제 부동산 대책에 한 줄이 나왔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도심복합사업을 진행 중인 구역도 동의율이 30% 미만으로
사업 진행이 추진이 잘 어려운 구역은 동의율이 30% 미만으로, 어려운 구역은 민관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구역은 3분의 2 이상은 이미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해당 구역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어제 나온 대책에 그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네, 이거로 제가 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또 넘어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아니. 네. 지금까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그냥 공공임대만 지어서 저 사탕발림으로 지금 거기 건폐율도 얘기를 안 했고 그 가격도 얼마다 그 얘기도 없었고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부락이 잘못된 거는 공수부대가 있음으로써 그린벨트가 있었고 그린벨트 옆에 일종이 있어서 역세권 지역의 67%는 일종이 돼 있고 이 삐뚤어진 걸 가지고 지금 그걸 우리들아 공공을 하면은 300% 준다 어쩐다 해서 시작이 된 거지 이대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500채 짓고 건폐율 33% 그렇게 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주민 현재 집 가진 사람은 안 짓고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지어놔봐야 모를 거냐고 임대아파트에서 뭘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표해야 된다. 사람은 언제든지 정당해야 된다 떠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 떠드는데 우리 주민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구역에다가 역세권 구역에다 67%는 일종을 매겨놓으면서 그린벨트를 그려놓고 이거를 우리들아 감당해라? 우리는 무슨 호구입니까? 안 짓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냥 반대하고 우리는 안 질 테니까 그럼 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지어보세요. 이거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근본적인 걸 고쳐줘야 맞는 거지.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북에서 왔어요. 왜 우리만 갖다가 역세권을 67%는 일종을 매겨놓고 우리들아 감내라? 우리 약하고 심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은 편안하게 해서 우리 주민께 득대는 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역세권인데 얼마든지 역세권 개발로 가서 얼마든지 민영 아파트로 질 수 있는데 공공을 거기다 500채 넣고 그것도 크게 해서 그러면 500채만 됩니까? 지금 걸로 따지면 600채도 나올 텐데 거의 3단지나 6단지 많은 걸 우리 동네다 넣고 거기다 종을 올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일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거기다 기부채나 저기 공공시설 잔뜩 넣어서 그까지 270%라는 거 해봐야 모를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도우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가 일종이었는지. 대부분의 일종에 사시는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우리 구역이 일종? 우리 구역 그냥 3종이었으면 안 되는지. 하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은 죄송하지만 일종이에요. 그러면 일종이면은 사실상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재개발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지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더 많으세요. 네.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공공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선은 건폐율은 저보다 전문 업체에서 이걸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건폐율은 17점 몇 %밖에 안 됩니다. 동수기하면.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드리게 궁금한 점 따로 일단 저희 대상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고가 이렇습니다.
동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 신도시 구간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단차가 지금 현재 한 가장 낮은 점과 높은 점 대비했었을 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요. 마이크 상태가. 예? 아니 일단은 제 얘기를 듣고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단차가 있어서 지금 판을 한 3단 정도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이 건폐율과 관련된 거는 건축법상에 있어요. 건축법상에서 경사가 있는 구간은 아파트, 그러니까 주동만 건폐율에 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평균 지표 다 산정을 해서 구조물, 그리고 저희 대상지에 공원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건폐율을 산정하게끔 건축법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다른 재건축 단지는 평지가 많겠죠. 걔네들은 평지가 많겠죠. 평지가 많겠죠. 아 진짜 너무 심하시네. 야, 니네 땅은 이거니까 받아라 이거잖아. 아유 정말. 이게 건폐율이 잠깐만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건폐율이 만약에 평지 기준이라고 한다. 지금 왜 건폐율이 높으면 싫으신 거예요? 닭장 같아서 너무 밀도가 높아서 1층 밀도가 높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지같이 평지 기준이라고 하면은 17.88%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게 법상 용어라 어렵지만 우리가 평지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경사가 이렇게 단위 있거든요. 세 단위. 근데 평지다 그러면 17.88%로 오히려 거의 2-1이나 2-2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네, 건폐율 주동 기준은 낮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저희가 4시 반이에요. 4시 반.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대관을 시간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분만 더 받고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거기 이쪽으로 여기 이쪽이니까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 저기 아주머니부터 할게요. 거기 마이크.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저기 저 그림에서 가운데로 보도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로 보도가 공공보행 통로. 예. 예, 저 통로가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예, 보행. 꼭 가운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반으로 쪼개지는 모양이. 아니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컨셉을 저희가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정한 게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는 우리가 구심점이 된다, 매개체가 된다, 이런 컨셉을 잡고 신도시와 구도시 그리고 주변이 개발된 점 등을 봐서 통경축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가운데로 한 거예요. 공원도 있고. 아까 컨셉이라는 거죠? 네? 컨셉인 거지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이제 저게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 저게 정비계획 안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저 혹시 가운데가 아닌 외곽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용적률 같은 것을 더 부여하는 것을 꺼려야겠죠, 위원회에서. 네. 용적률을 좀 더 높여지는 가운데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요즘에 요구하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전에 이렇게 지었거든요. 일자로 지금 이렇게 짓는 이런 것들 컨셉을 잡은 거예요. 또 여기서 한 분 더. 네, 선생님. 순서를 하세요. 네? 순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 다음 순서. 저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 어르신 줘야죠. 맨 앞에 하시죠. 네. 맨 앞에. 네. 오늘 저기 LH하고 정비업체가 나오신 건가요? 정비업체가 아니고 네. 서울시 전문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 도시 업체에서 온 겁니다. 그게 정비업체지 뭐예요?
뭐 그렇게 그리고 또 물어볼 게 하나 아까쯤에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 이 안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 아까 보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본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항상 우리가 알기로는 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촉진 사업으로 편입됐었던 구역, 해제됐었던 구역은 촉진 구역으로 하기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재정비 촉진 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LH는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자세히 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도시재정비위원회 선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축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재정비 촉진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맞나요? 네, 도축법 받습니다. 그러면은 도축법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다시 들어가서 재지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하러 LH하고 합니까? 우리가? 네? 우리끼리 하지? 아니 뭐하러 LH랑 해가지고 LH한테 임대아파트 주고 아까 말한 아니요, 잠깐만요. 질의를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청년되면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분양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민이 가져갑니다. 주민이 진짜 확실한 거예요? 네. 그건 그 소유가 누군데요? 임대아파트 소유가? 네? 그 임대아파트 소유가 누군데요? 임대주택이요? 네. 임대주택은 서울시 겁니다. 이게 실제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분양 수익 누가 가져가냐고요? 분양 수익은 주민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임대주택은 지금 법상 소유는 서울시인데 분양 수익을 주민한테 가져간다. 말이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자칫 지정돼가지고 도특보로 가게 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272% 정비청 사업 하면 다 나와요. 우리 기존에 LH랑 하기 전에 다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임대 아파트 수가 너무 많고 기후 찬압이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LH랑 하게 된 건데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틀리? 이런 엉뚱한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지금 73,423제곱미터로 변경되는데 지금 여기서 71,000이라고 그랬죠. 2,000은 어디 간 거예요? 그 2,000이라는 게 숙부담률하고 임대비율하고 우리가 비례율하고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왜 틀리죠? 구청에는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죠? 질문 끝나셨어요? 네. 아니, 말씀을 답변을 할게요. 이제 앉으십시오. 네, 질의 관계상 먼저 잠시 써봐요. 다시 내 순서잖아요. 아니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LH는 주택 공급 확대,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 참여했을 뿐 여기서 가져가는 이익은 주민에게 귀속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임대주택, 여기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은 보정법에 정확히 인수 주체가 나와 있어요. 누구 손으로 인수한다. 1순위 서울시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은 첫 번째로 서울시가 다 가져갑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독촉 사업을 하면 왜 민간으로 하지 공공으로 하냐. 민간으로 한 마천 1구역 보세요. 우리와 동일한 컨디션의 1구역 용적률을 몇 프로 받았습니까? 263%입니다. 110%. 정확히 일종인데 110%. 도촉 사업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거는 개별의 각각의 구역의 컨디션에 맞게 또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셨죠? 마지막? 둘인가? 이게 단가요? 그러니까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마천 1구역 말씀하시는데 마천 1구역은 그 시장 쪽에 여기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시장 쪽에 있고 우리가 옛날 말하는 산업원지가 있을 거예요. 산업원지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밑에 평지의 마천시장 쪽에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그걸 합산하게 돼 있어요. 가중치 적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꾸 220%라는 등 110%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건 여기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 다 아실 거예요. 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호도해가지고 주민들을 속이고 그러려고 하지 마. 알겠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LH는 지금. 다음 질문 진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고 주민들한테
바른 가세를 알려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지 자꾸? 다음 질문할게요. 도리가?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에요. 저쪽 한 분 받고 끝낼게요. 저쪽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네. 지금부터 진정. 마지막 한 분 받겠습니다. 저쪽 말씀. 네? 먼저. 누가? 지정, 예. 누구, 그러면 몇 분 할까요? 두 분 할까요? 이제 두 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하고. 두 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고 왜? 업체 우리 동네가 처음에 공공 재개발로 갈 적에 왜 갔어요? 빨리 간다고 해서 공공 재개발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재개발했을 적에 85%가 나왔어요. 근데 공공 재개발로 가면서 왜 돌렸냐? 공공으로. 이거 민간으로 가면 하세월이야. 공공으로 가면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용적률도 300% 이상인 줄 알고 도장들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차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의 지금 현 시점에서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공공 입장에서 하면 편파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 우리 도시계획 많이 하는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 하는 많이 하는 업체거든요. 다른 민간도 해요. 그 업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Q&A식으로 해서 공제개발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속통합기획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고 아시나요? 없어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기존에 계셨던 주민분들 다 정비사업 원하셔요. 아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원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거 후보지 공모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 탈락했습니다. 지금 저희 대상지가 일종인 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차이점 말씀드린 건 요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공 재개발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지금 민간 재개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디 지역에서 구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 재개발 하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니,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만 말씀. 제가 여기 뭐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마이크가 열릴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물론 생각을 달리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표현 방법은 좀 절차라든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상향 없네 총상향 해가지고 언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또 그쪽에 해요. 어디로 왜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진행되는지 입주가 언제가 하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입주를 빨리 하려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비 사업을 빨리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기획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지만 일단은 정비사업의 첫 삽을 떴다라는 거고요. 정비사업 이후에 실질적으로 LH의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역량이 있죠. 그리고 주민 관련된 전문 인력 있죠. 그리고 노하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정비업체, 아까 정비업체 저라고 하셨는데 그 정비업체는 이제 동의하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하는 업체들을 보통 정비업체라고 하고요. 그런 정비업체들 대비했었을 때 LH와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훨씬 더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 예. 네, 마지막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사실 잠깐만요. 답변부터 드리고 이제 제 마무리할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니 끝나고 제가 1대1로 받을게요. 그렇게 하고 정비 사업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네, 선생님. 안 끝나요. 별도로 받을게요. 별도로. 선생님, 나 선생님 1대1로 받을게요. 선생님하고. 네. 그래서 정비 사업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분의 의지세요. 의지란 말을 다시 말하면 동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율은 받았고요. 이 다음에 수없이 많은 동의가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또 결정을 하셔야지,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인가안 결정하는 동의를 해야지, 또 관리처분 계획 동의하셔야지, 뭐 이런 동의 절차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절차를 빨리 주민분들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구역은 제가 당부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오늘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일부 타 구역, 아주 정상적으로 가는 지구보다 여기는 조금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율이 좀 잘 나오려면 다소 좀 이렇게 서로 불편한 점이 있고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서로 좀 이렇게 화합을 좀 해주시고 같이 좀 가주시면 저는 좀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가 1대1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